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 대학가에 불붙은 반전 시위가 워싱턴 DC 소재 대학들에서도 시작해 갈수록 확산되며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조지 워싱턴 대학과 조지타운 대학의 학생 시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교 관계자들의 시위 철거 경고에도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의 조지 워싱턴 동상 위에 놓인 시위 팻말과 팔레스타인 국기. 시간이 지나자 조지 워싱턴 동상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뒤집어 썼습니다. 뉴욕, 보스턴, 캘리포니아 등에서 진행되던 미국 대학가 반전 시위가 확산돼 이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도 프리 팔레스타인이란 구호가 들립니다. 목요일부터 조지 워싱턴 대학교와 조지타운 대학교에 각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대학교,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 대학교, 메릴랜드 대학교 학생들까지 모여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학생들은 프리 팔레스타인,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조지 워싱턴 대학의 유니버시티 야드에는 밤새 텐트 친 학생들이 머물렀으며 이들은 금요일 아침 7시경부터 다시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작은 밤새 점거한 30명에서 40명의 학생들로 구성됐으나 오전 11시쯤 2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관계자들은 목요일 오후 7시까지 시위를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고 금요일 오전 2시경, 7시경에 경찰들이 언제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발표했으나 학생들은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종전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시위에는 아직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난 22일에는 뉴욕대에서 시위대 133명이, 예일대에서 48명이 각각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미 대학가 시위가 격화된 남가주 대학은 수요일부터 폐쇄되어 학생들만 입장할 수 있게 했으며 93명이 넘는 시위자들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5월에 졸업식을 여는데 일부 대학은 학교 중심부에 시위 텐트가 가득 들어찬 상태로 졸업식을 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4년 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못한 학생들로 이번에도 학사복을 입어보겠다는 꿈을 펼치지 못하게 돼 고교 그리고 대학의 졸업식을 잃어버린 불행한 세대로 기록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아이빌리그를 포함한 미국 내 대학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반대하는 반전 시위가 격화되고 있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에서는 학기 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항의 시위대가 경찰에 체포되고 있으며 5월 졸업식이 차질을 빚을지 몰라 각 대학이 극히 부심하고 있습니다. 류령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대학가에서 반전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 텐트를 치고 노숙하면서 재학생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반대하고 조속한 휴전을 촉구하는 반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프리 팔레스타인, 노어, 시스파이어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하루 종일 시위를 벌여 해산시키려는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하고 격하게 항의하는 시위대는 수십 명씩 경찰에 체포됐다가 훈방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격한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뉴욕 맨하튼 북부에 위치한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서는 수백 명씩 저녁 늦게까지 반전 시위를 벌이다가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컬럼비아대 캠퍼스 잔디밭에는 학생들이 텐트들을 쳐놓고 기거하면서 장기 농성, 종일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컬럼비아 대학에선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으며 두 가지 방법을 겸용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은 5월 15일로 예정된 졸업식이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있는 뉴욕 대학에서도 격하게 항의 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강제 해산됐습니다. 커네디컷에 있는 예일 대학에서는 격한 반전 시위를 벌이던 학생 47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학생들은 팔레스타인들을 해방시키라고 외치면서 팔레스타인 국기와 반전 깃발을 흔들며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캠퍼스 입구에서는 친이스라엘 시위대들도 눈에 띄고 있으나
훨씬 큰 규모는 이스라엘에게 민간인들이 수만 명 목숨을 잃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에 있는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에서도 반전 시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멀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UC 버클리와 남가주 대학에서도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랍계가 많이 살고 있는 미시간주에서도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퍼지고 있습니다. 남가주 대학에선 무슬림 학생이라는 이유로 졸업생 대표 연설을 못하게 한 것으로 밝혀져 항의 시위가 격화됐으며 학교 측은 5월 10일로 예정된 졸업식의 외부 연사를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주시하고 있는 PCE 물가도 3월에 또 흔들린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한 기준금리 인하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발표된 1분기 1.6% 저성장과 합하면 미국 경제가 올해 고물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 저성장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최근 들어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으며 잇따라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소프트 랜딩, 연착륙하고 있다는 기대가 사라지고 갑작스런 불경기로 추락하는 하드 랜딩, 경착륙까지는 아니지만 노 랜딩, 착륙하지 못하고 공중을 선회하고 있다는 위기의 시나리오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인플레이션 우려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고물가 고금리 속에서도 저성장까지 겪는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3월에 2.7%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과 2월에 2.5%보다 올라간 것이고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2.6%를 웃돈 겁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3월에 2.8%로 전달과 같게 나왔으나 전문가들의 예측치인 2.7%보다는 높았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이 실제 지출한 PCE 물가에서 서비스 가격은 전달보다 0.4%, 전년보다는 4%나 오른 반면에 상품 가격은 전달보다 0.1%, 전년보다도 0.1%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1% 내렸으나 전년보다는 아직 1.5% 비싼 편입니다. 더욱이 근래 들어 계속 오르고 있는 에너지 가격은 전달보다 1.2%, 전년보다 2.6%나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민 소비자들은 3월에도 소득이 0.5% 늘어난 반면 지출은 0.8% 늘려 번 돈보다 더 썼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잇따라 발표되는 경제 지표를 보면 연준이 올해 안에 3번은커녕 한 번이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을 사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추이를 추적하고 있는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5월 1일 97%, 6월 12일 88.6%, 7월 31일 66.6%로 올여름 희망은 사실상 포기한 분위기입니다. 9월 18일에 가서야 금리 인하 가능성이 44.9%로 동결 가능성 40%보다 높게 잡고 있으나 박빙의 차이여서 9월 첫 인하도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경우 미국 경제에서는 올해 내내 3% 후반의 고물가와 5% 중반의 고금리라는 이중고에다가 1%대 저성장까지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1.6% 성장으로 급속 둔화돼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반토막 난 데다가 물가는 3.7%로 급등해 기준금리 인하는 더 멀어짐에 따라 3%대 후반의 고물가, 5%대 중반의 고금리, 1%대 저성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경제에서 우려의 원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1.6%에 그친 것으로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분기인 지난해 4분기 성장률 3.4%보다 반토막 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 2.4% 성장에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미국 경제의 68%나 차지하고 있는 미국민 소비 지출이 1분기에 2.5% 상승했으나 서비스 지출에 비해 상품 지출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미국민들의 서비스 분야 지출은 1.78% 늘어난 반면에 상품 구입 지출은 마이너스 0.1%로 줄었습니다. 특히 서비스 분야 지출에서 헬스케어, 보험료 지출이 급증했기 때문이어서 건전한 소비 지출로 간주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분기에 연준이 선호하는 코어 PCE, 즉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3.7%로 급등한 겁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3.4%를 예상했는데 그보다 많이 물가가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E가 3.7%로 예상을 크게 웃돌아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는 더욱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마저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0.25포인트씩 3번 내리려던 계획이 불투명해졌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은행장은 잘해야 4분기에 한 번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닐 카시카리 미니아폴리스 연방은행장은 한 번도 올릴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럴 경우 미국 경제는 3%대 후반의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올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져 5%대 중반의 고금리 등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미국민들의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다시 내려가 겨우 불경기만 모면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있었던 일로 전면 면책 특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연방대법원의 다수가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기각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평년대로 6월 말에 결정을 내리면 트럼프 측의 재판 지연 전략에 도움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건의 형사기소 가운데 대선 전에서 가장 위중한 사안으로 꼽히는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건도 날려버릴 수 있는 대통령의 전면 면책 특권이 연방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으로 심리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전면 면책 특권이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구두 변론에서 연방대법원의 9명의 대법관들 가운데 최소 5명은 트럼프 측의 전면 면책 특권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연방대법관 5명 중에는 보수파인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 보수파로 꼽히는 클러렌스 토마스 대법관은 지난 2020년 저서에서 미국의 헌법에선 절대 면책 특권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술한 바 있어 회의적인 입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3명의 연방 대법관들 가운데 에이미 코니 바렛 대법관도 다소 까다로운 입장을 보여 기각 쪽에 설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진보파 대법관 3명에 보수파 2명이 가세하면 최소한 5명의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절대 또는 전면 면책 특권은 거부당하게 됩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판사 3명의 만장일치로 면책 특권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언제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6월 말에 결정을 내리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측의 재판 지연 전략이 성공한 셈이 됩니다. 의사당 점거를 부추긴 혐의로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된 사건은 재판이 장기 지연되고 결국 11월 5일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게 됩니다. 트럼프 측은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재판을 11월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면책특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듯 당초 이날 연방대법원 법정에 출두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실제로는 뉴욕 맨하튼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이 본격 시작돼 그의 사법적, 정치적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공화당원의 16%를 포함해 유권자들의 50% 이상이 트럼프의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낙선 위험이 급속히 높아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을 지냈고 47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사적인 운명의 갈림길에 본격 서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맨하튼 형사법정에서 지난주 선정된 12명의 배심원들과 6명의 대체 배심원들 앞에서 형사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처음 당선됐던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다니엘스와의 성적인 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입막음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한 34가지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은 마녀 사냥이자 선거방해라고 거듭 비판하고 지지자들에게 밖으로 나와 평화적으로 항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his is a Biden witch hunt to keep me off the campaign trail. So far, it's not working because my poll numbers are higher than they've ever been because the public understands that it's a witch hunt.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벌인 대선 사기라고 규정하고 배심원들은 핵심 증인들로부터 놀랍고도 분개할 증언들을 듣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측은 어떤 행동들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형사범죄 행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첫 검찰 측 증인으로 내셔널 인콰이러지의 전 발행인 데이비드 패커가 화요일 오전에 법정에 출두해 증언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패커는 스캔들 기사를 사들여 폭로하지 못하게 한 후에 기사화하지 않고 묻어버리는 책북 저널리즘으로 악명이 높은 인물이며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 스캔들을 미리 사서 당사자의 입을 막는 동시에 묻어버린 것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튼 형사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주 4일 동안 배심원 12명, 대체 배심원 6명을 선정한 후에 이번 주부터 6주 내지 8주 동안 재판을 진행합니다. 남성 7명,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양측이 제시하는 주장과 증거, 증언들을 청취한 후에 판결을 내리게 돼 5월 말이나 6월 중순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냐, 무죄냐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재판 가운데 첫 맨하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대통령 선거 출마나 당선을 금지당하지는 않겠지만 11월 5일 본선에서는 낙선될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후나 블룸버그 통신 등의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원 16%를 포함해 50% 이상의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표를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소와는 달리 유죄 판결까지 받는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7월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더라도 형사범죄자에게 투표할 수 없다는 반발을 초래해 낙선 위험이 고조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게 953억 달러를 제공하는 군사 지원안이 2달여간의 진통 끝에 연방 하원에서 초당적 지지로 가결돼 이번 주 안에 상원 재확정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긴급 지원됩니다. 연방 하원이 토요일 표결에서 300명 이상의 지지로 가결한 군사 지원안에는 우크라이나 608억 달러, 이스라엘 171억 달러, 가자 92억 달러 등 263억 달러, 대만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군사 지원 패키지이고 중국의 틱톡 금지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게 모두 953억 달러를 제공하는 군사지원 패키지가 연방의회에서 2달여간의 진통 끝에 사실상 최종 확정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무기와 탄약 등이 지원되게 됩니다. 연방 하원은 실시된 토요 표결에서 이례적으로 3곳의 군사 지원안과 중국 틱톡 금지안을 잇따라 표결에 붙여 4개 안 모두 300명 이상의 초당적 지지로 가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608억 달러어치의 무기와 탄약 등을 지원하는 법안은 찬성 311대, 반대 122표로 통과됐는데 민주당 210명에 공화당 101명이 합세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어망 지원에 172억 달러, 가자 지구의 인도 지원 92억 달러 등 264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은 찬성 366대 반대 58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됐는데 민주 173,
공화 193명이 지지에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의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81억 달러를 지원하는 법안은 가장 많은 찬성 385대, 반대 34로 가결됐는데 민주 207명에 공화 178명이 지지했습니다. 중국의 모 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시킨다는 틱톡 금지법은 360대 58이라는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됐는데 민주 174명과 공화 186명이 찬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지원 법안은 이번 주 중 연방상원에서 재의결하게 돼 있는데 통합법안을 2달여 전에 이미 70대 29로 가결한 바 있어 이번에도 손쉽게 최종 확정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대로 시급한 우크라이나에게 무기와 탄약을 보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 법안은 연방상원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계속 지원하고 군 훈련을 시켜주는 동시에 군사작전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미군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 있으나 유럽 지역 미군들이 전투지원 태세를 계속 유지하는 데에도 전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에 이어 이란과도 군사 충돌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264억 달러를 군사 지원하게 됩니다. 미사일 방어 등을 위해 130억 달러, 안보 지원금으로 36억 달러 등이 이스라엘에게 직접 지원되는 동시에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 지원금으로 92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중국 틱톡의 미국 금지법이 바이든 서명까지 마쳤으나 내년 1월까지 9개월간의 매각 기간이 주어지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최종 운명이 결판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중국 틱톡의 모 회사는 매각할 가능성보다는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수년이 걸리는 마라톤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틱톡 모 회사에게 미국 자회사를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운용을 중단시키겠다는 틱톡 금지법을 압도적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으나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중국 틱톡의 모 회사는 9개월 안에 미국 자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받았으나 90일간 유예 기간을 더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틱톡의 미국 자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미국 회사들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이 거론되고 있고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은 인수 희망자들을 모아 인수 작업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중국 틱톡을 미국에서 금지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일은 2025년 1월로 차기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맞물려 있습니다. 90일간의 유예 기간이 더해지면 내년 4월에 매각 또는 금지 결정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중국 틱톡의 미국 내 운명은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면 현 추세로 실행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모종의 협상을 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보다 더 심한 중국 압박 정책을 편 바 있으나 협상의 달인으로 주고받기에 능해 미국에서 1억 7천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SNS 하나를 무조건 막아버리기보다는 모종의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중국 틱톡의 모 회사가 미국 자회사를 매각할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1억 7천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 틱톡을 미국 내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연방 헌법 위배에 해당될 것으로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송전에 돌입하면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수년이 소요되는 마라톤 투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 내 틱톡 이용자들 중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해 줄소송, 집단소송 사태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틱톡 운영자들은 짧은 동영상으로 한 달에 수천 달러, 수만 달러를 버는 경우도 흔해 어느 날 갑자기 수익선을 잃어버린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티켓에 SSSS 코드가 있으면 입국 수속이 평소보다 더 복잡해지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시큐리티 스크리닝 섹션의 약자로 보안 검색들을 통과하고도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2차 보안 검색을 의미하는데요. 이 코드는 미국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미국 내 모든 항공편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한국인들은 물론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만 명 중 무작위로 10명 미만을 선정하는 2차 보안 검색 SSSS.
9.11 테러 이후 미국 교통안전국 TSA에서 보안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2차 보안 검색을 하는 특별관리 대상에 선정되면 탑승권 하단에 SSSS라는 코드가 적히고 정밀 보안 검색을 받게 됩니다. 이 코드가 적힌 탑승권으로 수속을 진행할 경우 탑승권을 스캔하면 경고음과 함께 빨간불이 켜집니다. 이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금속 탐지기, 전신 스캐너, 기내용 소지품 및 위탁 수화물 재검사가 진행됩니다. 가방 속 폭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화학 반응 검사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입법된 미 운수보안국의 안전비행 프로그램 중 하나로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미 운수보안국 대변인에 따르면 미 연방수사국인 FBI의 보복 테러 감시 행위 목록에 올라있는 경우 혹은 무작위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미 교통안전청에서는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편도 항공편만 예약하거나 개인정보가 남지 않도록 현금 결제를 한 경우, 출발 당일에 항공권을 산 경우 등이 검색 대상이며 위험 지역을 여행한 경우도 검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코드를 받게 되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체크인을 할 수 없으며 공항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복잡하고 길어진 보안 검색 시간으로 일부 여행객들은 정신적 압박을 느끼거나 비행기 출발 시간에 늦어 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TSA 대변인은 항상 무작위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절차로 선택한다며 무작위성을 강조했지만 테러와 무관한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선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코드를 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으로 항공편을 예약하고 위험 국가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해당 코드를 받은 여행객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여행자 구제 문의 프로그램인 DHS 출입 신청으로 TSA가 사전에 프로필을 검토해 선택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에서는 10월부터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된 항공기 탑승객들은 자동으로 리펀드를 받게 됐습니다. 연방교통부의 새 규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승객들은 연간 5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되고 항공사와 이 리펀드를 놓고 다툴 필요도 없게 됩니다. 김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여행에 나섰다가 갑자기 항공편이 캔슬되거나 수시간씩 지연되는 황당한 사태를 겪는 승객들은 10월부터는 자동으로 전체 항공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결항되거나 장시간 지연되는 항공기 탑승객들은 본인들이 직접 항공사와 다툴 필요 없이 전체 항공료를 자동으로 리펀드 받게 된다고 연방교통부가 발표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에즈 연방교통장관은 이번 조치로 승객들은 연간 5억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최대 규모의 항공기 탑승객들에 대한 권리 확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 따르면 첫 번째로 결항되는 항공편의 티켓을 구입한 승객들은 전체 항공료를 자동으로 리펀드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심각하게 지연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지연의 기준은 국내선의 경우 최소 3시간 이상,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태를 말합니다. 이때 환불받을 수 있는 전체 항공료에는 항공사가 부과한 각종 수수료나 정부에게 낸 세금도 포함됩니다. 다만 전액 환불을 받으려면 해당 항공사가 제시하는 결항 또는 연착 등에 따른 모종의 보상 조치나 대체 항공편 등을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짐이 늦게 도착할 때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12시간 이상, 국제선의 경우 15시간 내지 30시간 이상 늦게 도착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연발착하는 공항이 갑자기 변경됐거나 예정에 없던 연결 공항이 생겼을 경우 서비스가 다운그레이드 당했을 때에도 자동으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항공기 승객들은 자동으로 리펀드를 받기 때문에 항공사와 직접 환불을 놓고 싸울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현재와 같이 승객들이 해당 항공사에게 클레임을 청구해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0월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 환불받는 항공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7일 이내에 되돌려주고 다른 수단으로 지불했을 경우 20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자동 환불제의 시행과 함께 각 항공사들은 숨은 비용, 이른바 정크 수수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승객들에게 전량 공개토록 의무화시키기로 했습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미국의 출생률도 전년보다 2%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 미국에서는 359만여 명이 태어나 전년보다 2% 감소하며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6명을 기록해 이민자 없이는 인구 감소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보다는 나은 상황이지만 미국도 낮아지는 출생률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 359만 1,328명이 탄생했다고 CDC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25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에 366만 7,758명에 비해 7만 4,000명, 2% 또 줄어든 겁니다. 2022년의 감소율은 1%였는데 2023년에는 2% 감소로 2배나 커졌습니다. 미국의 출생률은 팬데믹 이전에도 매년 2%씩 감소하다가 팬데믹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예전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2023년 한 해 히스패닉계만 출생률이 소폭 늘어났을 뿐 다른 인종들은 모두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재앙절개로 태어난 비율이 32.4%로 전년의 32.1%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여성 1명당 자녀 출산수를 계산하는 출산율을 보면 2023년 가임 여성 1000명당 1616명을 낳아 여성 1명당 1.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1명당 2.1명의 자녀를 출산하지 않으면 인구 감소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저출산, 인구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는 해법은 이민자들은 계속 받아들이고 의술의 발전으로 기대 수명을 높이는 것으로 인구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 해 100만 명 안팎의 합법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국 태생 미국 이민자들 중에 절반에 가까운 49%인 2,310만 명은 귀화 시민권자로 나타났습니다. 25%인 1,160만 명은 영주권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합법 영주권자와 비슷한 규모인 22%, 1,050만 명은 서류 미비자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서류 미비자들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으나 미입국해 구제받지 못하는 배우자, 오래 거주해온 장기 체류자, 농장 근로자들에게 다카 수혜자들과 같은 워크퍼밋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친이민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2년 연속 200만 명 이상이 국경에서 체포되는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어 재선 가도에서 최대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